한 시간이면 할 수 있는 의료혁명의 핵심, 만성염증 원인을 찾아 치료하기에 오신 여러 스님들 환영합니다. 저는 만성질환의 원인 치료를 쉽게 하기 위해서 MDS와 MTQ의 프로그램을 설계한 익산연합내과 박영구 원장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원인 치료가 왜 의료혁명의 그 핵심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이와 같은 원인 치료를 가장 쉽고 빨리 말하자면 실행할 수 있는 방법이 이런 프로그램의 안내를 따라서 하는 것이 가장 쉽다는 것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컴퓨터 프로그램에 나와 크레브나 시행했던 치료를 했던 환자들을 구체적으로 그 과정을 설명해 드리고 여러 선생님들이 따라 할 수 있도록 이런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의료혁명이라고까지 표현한 게 과도한 표현일란가 모른다 이렇게 생각하실 분이 있을런가 몰라서, 맨 처음에는 주로 눈으로 확인해 볼 수 있는 피부과 환자들의 저희들이 치료 경험 예를 같이 한번 보면서 이런 치료가, 원인 치료가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그런 놀라운 효과를 보이는 치료라는 것을 아마 공감하실 수 있으라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 이제 실질적으로 만성 염증의 원인 치료의 배경, 이론과 그게 하는 과정들을, 이론적인 것을 약 30분 정도 말씀드리고, 마지막 시간에는 실제 환자 4케이스를 프로그램에 푸는 과정을 세세히 설명하여 여러 시청자들이 따라 하실 수 있도록 이런 순서로 마련했습니다. 우선 우리가 눈으로 보고 확인할 수 있는 피부병 환자의 증례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처음 환자는 19세의 여자 환자로 난치성 아토피 피부염 환자였고 3, 4세부터 발생해서 모 대학병원 피부과에서 치료해도 안 돼서 주로 한방병원에 치료했으나 3년 전부터는 한방 치료도 효과가 없고 지난 여름 설사한 후에 악화돼서 해결책이 없어서 내원했던 이런 환자였습니다. 이 환자를 치료 전후에 약 3개월 치료 후에 사진을 보시면 피부가 완전히 정상으로 되어 있는 걸 아실 수 있을 겁니다. 다음 환자는 57세의 건선 환자입니다. 20대 때 병영 생활 중에서 이렇게 발생해서 35년 동안 지속이 되고 있는 피부병 환자인데 전국 유망병원을 다 다녔어도 효과가 없고 근래에는 나병 진료소에서 투약하다가 저희 병원에 내원한 케이스였습니다. 이 환자 치료 6개월 후와 치료 전에 사진을 비교해 보시면은 6개월 후에는 피부에 아무 변백이 없을 정도로 거의 정상 피부로 다 회복이 된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세 번째 환자는 19세의 그 학생이었는데 이 환자는 뭐 거주지가 부산인 관계로 저희들 진료하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았던 환자입니다. 환자는 최근 3년 동안 피부과, 한의원 또 뭐 대학병원에서 진료를 해도 효과가 없어서 저희 병원에 내원했고 거주지가 멀어나서 저희들은 첫날 초진시에 우리가 했던 MDS 기본 혈액 검사 요 결과만 보고 물론 이 환자는 그 난치병의 진료를 위한 우리가 그 검사도 하기는 했지만은 그런 결과는 보통 1, 2주 이상 결과를 보고 치료하는 것이고, 영어나 MDS 기본 검사만 보고 그렇게 해서 첫날 진료는 끝내고 2주 후에 이제 검사 결과를 보러 내원했을 때 사진입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MDS 기본 혈액 검사만 가지고도 이렇게 치료해 보면 피부과 전문 의사들이 치료하기 어려웠던 이런 피부 병변이
거의 다 소실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네 번째 환자는 26세의 여자 환자인데 헤일리병 가족 양성 참포창으로 진단을 받고 20년 동안 여러 대학병원에서 진료하다가 해결이 안 되니까 또 여기도 한의원에서 진료하다가 저희 병원에 내원한 케이스고, 마찬가지로 MDS 기본 혈액 검사하고 장기능 검사 등 난치병 검사를 하고 저희들이 6개월 치료하는 후의 사진과 처음 내원했을 때 사진을 비교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보신 바와 마찬가지로 이 환자는 처음 내원했을 때는 피부에 이런 여러가지 덕지덕지 이렇게 여러가지 크러스트들이 많이 끼어 있는데, 이것이 6개월 후에는 다 없어지고 본인도 지난 2년 동안 해결 못했던 피부 병변이 많이 해결돼서 굉장히 기뻐하고 했던 이런 환자입니다. 이와 같은 극적인 효과는 비단 피부과 피부질환 환자에서만 볼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오늘 마지막 시간에 증례 따라 해보기 위해서도 아시겠지만은 이게 그 류마티스 관절염이다거나 천식 아니면 치매와 같은 전통적인 치료 방법으로 치료가 어렵다고 이렇게 알려져 있는 대부분의 질환의 환자들이 원인 치료를 하면 좋아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모든 환자들이 다 그런다는 것은 좀 과장된 편이고, 그런 극적인 효과를 보는 케이스들을 우리는 흔히 봅니다. 그러면 왜 이와 같은 극적인 효과가 나오는가? 그것의 근본적인 원인은 이거는 원인 치료를 했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현대의학적인 치료는 원인 치료보다는 대부분 증상을 치료하는 이런 치료에 국한되기 때문에 이런 차이가 나온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현대의학에서 이렇게 원인 치료를 안 하고 약물 치료로 대증요법에 이렇게 젖어 있는 이유 중에 근본적인 이유는, 지난 한 세기 동안 현대의학은 엄청난 발전을 해서 급성 질환이나 하거나 응급 환자의 치료에는 엄청난 발전이 있었습니다. 이 발전의 뒷배경에는 여러 가지 항생제다거나 약물 치료에 효과가 있었으리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급성 질환이나 응급 질환의 약물 치료의 효과에 이게 착각을 일으켜서 만성 질환도 약물 치료로 효과가 있으리라, 이런 개념이 많이 박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만성 질환은 대부분 원인이 생활 습관이다거나 환경오염 이런 것이기 때문에 급성 질환에서 쓰는 그런 로직으로는 해결되지 않고 결국은 평생 동안 약물 치료에 의존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그러면 그동안에 전통적으로 해왔던 약물 치료를 중단하고 모두 원인 치료로 바꿔라, 이런 뜻은 아닙니다. 이거는 학문적으로 입증이 되어 있는 현대의학적인 약물 치료의 그 치료 효과는 분명히, 급성 효과는 분명히 우리는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서는 평생 동안 약물 치료에 의존하니까 우리가 원인 치료를 해서 가능한 환자를 완치를 시켜라, 이런 뜻으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만성 질환의 원인 치료를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맨 먼저 질병은 왜 발생하는가, 원인이라는 게 뭐인가. 지금까지 현대의학에서는 원인이라고 하면 산행인자, 유발인자 이런 얘기만 했는데, 오늘은 제가 매개인자라는 하나의 원인 요소를 더 추가하게 됩니다. 이것은 나중에 이제 그걸 말씀을 드릴 거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환경적인 스트레스에서 병이 발생하게 되는데, 그때 스트레스 반응의 역할,
어느 때는 건강을 찾고 어느 때 질병이 발생하는가, 뭐 이거를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는 만성염증과 급성염증은 어떻게 다른가, 원인이다거나 발생 기전, 강도, 증상에 어떤 차이가 있는가를 말씀드리고, 두 번째로는 만성염증의 혈액검사 지표, 만성염증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찾아낼 것인가. 통상 우리가 CRP를 많이 합니다만은 CRP 외에 CRP가 뚜렷이 않는 경우에 대체할 다른 지표는 뭐가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세 번째는 만성염증의 원인을 어떻게 찾을 것인가. 아까 원인을 세 종류로 나눈다고 했는데 그 중에 특히 매개인자, 이것은 현대 의학에서, 정통의학에서 하는 레퍼런스 레인지로는 이것이 매개인자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반 혈액검사를 기능적인 해석을 해서 이거를 예측 가능하다. 그거를 하려면, 기능적 해석을 하려면 최적범위라는 개념을 우리가 좀 알아야 되고, 기능적 해석의 예측 원리를 좀 이해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선행인자와 유발인자 찾기는 대부분 병력 청취나 설문지, 물론 검사실 검사도 이용하기는 한다면은 대부분 설문지와 병력 청취로 이루어집니다. 이 슬라이드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떻게 하면 건강이 유지가 되고 어떻게 하면 질병이 생긴가, 그 전 과정을 한 슬라이드에다가 다 압축해 놓은 슬라이드입니다. 이 슬라이드를 세 부분으로 나눠서 설명하겠습니다. 맨 첫 부분은 우리가 환경인자로서 이제 그 질병의 원인입니다. 생활 스트레스 때문에 오는 원인, 또는 감염이나 외상이다거나 독소, 뭐 이런 환경적인 요인이 우리 몸에 자극을 주게 되면은 이게 스트레스 반응계와 더불어서 우리 몸 안에 주로 5 종류의 시스템에 영향을 준다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영향을 준 것을 우리가 스트레스 반응계가 잘 반응을 해서 이거를 특별하게 몸에 손상을 안 주고 회복시키면은 이걸 적응 반응이라고 지금 표현했습니다만은, 이러면은 그 정상으로 건강이 유지가 되는 거고, 스트레스 반응계가 반응을 하더라도 이게 정상적으로 회복하지 못하고 여기에 손상을 초래하게 되면은, 그렇게 되면 그 결과는 염증이나 면역 불균형이 오거나 산화 스트레스 또는 에너지 고갈, 이런 형태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뭐 이런 것들이 오래 지속이 하다 보면은 만성 질환으로 넘어간다. 이 세 단계를 나눠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원인은 지금까지 정통의학에서는 선행인자, 유발인자에 의해서 병이 생기고, 다음에는 대개 순서가 그 병태 생리, 파소제네시스를 이해하는 게 통상적인 순서입니다. 근데 이와 같은 정통의학의 개념은 장기 그 질병 중심으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런 그 개념으로 하면은 현재 등록이 되어 있는 약 2만 종의 질병의 발생 기전을 전부 다 질병마다 따로따로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그 기관 중심의 의학, 시스템스 바이올로지라는 이런 개념에서 보게 되면은 질병이 발생하는 생물학적인 경로, 이걸 우리가 매개인자라고 이렇게 이 얘기를 한대요. 요거는 5가지로 요약이 된다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첫 번째, 외적인 환경적인 스트레스 받으면 스트레스 반응계가 나빠져서 이렇게 질환으로 발생하고 염증이 생기고, 위장계, 지하의 임밸런스다거나 인슐린 저항성에 문제가 생긴다든가, 영양소 불균, 영양이 부족해진다든가, 아니면 환경 오염에 의한 독작용, 뭐 이런 원인에 의해서 결국 스트레스 반응계가 제대로 방어를 못하게 되면 이것이 염증으로 진화하면서
질환으로 가는 것 아니냐 이렇게 지금 현재 보고 있고요. 이거를 우리는 급성 질환에 비해서 만성 질환은 이거는 이런 5개의 인자는 만성 질환이 장기적으로 크로닉으로 유지되는 지속 인자입니다. 그래서 이 매개 인자 중에서 만성 질환에서는 만성 염증에서는 이 매개 인자를 통상 지속 원인 또는 유지 원인 이런 말로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스트레스 반응계가 어떻게 반응하면 건강을 유지할 수 있고 어느 때 질병으로 가는가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리자면은 이게 여러 가지 환경적인 스트레스에 의해서 스트레스를 받으면 스트레스 반응계는 코르티솔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을 분비하게 되고 이와 같은 호르몬은 대사 효과, 칼로리를 동원하고 혈당을 높여서 우리가 방어를 해, 스트레스에 대해서 방어를 해서 염증이 안 생기도록 하는 항염증 작용을 나타낸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만성적인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은 스트레스 반응계가 기능이 떨어진다 그러던가 아니면은 코르티솔에 대한 저항이 생겨서 실질적으로 코르티솔이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효과는 떨어지는 결과가 나와서 대사 효과가 나오지 못한다 이게. 그래서 칼로리를 동원 못하고 글루코스를 동원 못하니까 결국은 이게 아까는 항염증 작용이 왔던 게 이걸 충분히 방어를 못하기 때문에 이 스트레스가 결국 염증으로 이렇게 진행한 것 아닌가 이렇게 현재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트레스 반응계의 기능 부전 형태는 만성 스트레스 받을 때는 2가지 형태로 나온다고 이렇게 요약이 됩니다. 한 가지는 스트레스 반응계 기능이 떨어져서 코르티솔 분비가 떨어지는 경우, 두 번째는 저항에 올라가서 코르티솔 분비가 올라가더라도 이게 스트레스 반응계의 기능이 제대로 정상화시키지 못해서 결국 에너지 불균형 상태를 초래하기 때문에 결국 만성 염증이 오는 것 아니냐 이렇게 설명하고 있고 결국 만성 스트레스를 받고 스트레스 반응계 기능이 떨어졌을 때 나온 결과는 만성 염증으로 나올 수도 있지만은 어느 경우는 면역 불균형, 어느 때는 산화 스트레스 또는 에너지 고갈의 형태로 이렇게 출현한다. 이런 것들은 함께 공통적인 말하자면 결과다. 그러니까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은 염증 지표는 안 올라가고 산화 스트레스 지표만 올라가는 경우도 일종의 특수한 형태의 염증으로 이렇게 간주하시는 이런 좀 넓은 의미의 그런 개념을 가지시라 이런 뜻으로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만성 염증의 이해 중에서 급성 염증과 뭐가 다른가? 첫 번째 원인은 급성 염증은 감염, 외상, 독소에 의하지만은 만성 염증은 나쁜 생활 스트레스, 나쁜 생활 습관, 그 다음에 환경 오염, 이런 것에 의한 마일드 스트레스지만은 이것이 오랫동안 지속하기 때문에 대개 만성 염증이 온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고요. 급성 염증은 아주 강한 이런 스트레스고, 따라서 급성 염증은 스트레스 반응계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강력한 스트레스를 주기 때문에 생기는 염증을 급성 염증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만성 염증은 만성적인 환경 스트레스, 아주 마일드한 환경 스트레스로 해가지고 지속적으로 가해지다 보면은 스트레스 반응계뿐만 아니라 아까 보셨던 영양이 안 맞다든가 인슐린 저항이 생긴다든가 해독이 잘 안 된다든가 위장계 이상이 오게 되고, 이것이 이상이 생기게 되면 스트레스 반응계는 활성화되더라도 에너지 공급이 안 돼서 결국은 오래 지속이 되다 보면은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스트레스 반응계는 계속 오버 액티베이션이 될 거고, 결국 종국에는
스트레스 받는 게 기능 부전이 생겨서 결국 만성염증이 오는 것 아니냐, 현재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성염증은 통상적으로 급성 염증처럼 심한 염증도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류마티스 관절염이나 크론병이 악화됐을 때는 CRP가 많이 올라가는 이런 경우도 있기는 하지만은, 대부분의 만성염증은 낮은 생활 스트레스가 수개월 이상 지속이 되어 생기는 약한 염증이며, 대부분은 CRP가 10 미만, 그리고 뚜렷한 염증 소견은 없습니다. 염증이 기저질환으로 인지되기보다는 흔히 우울증, 불안증, 자폐증, 당뇨병, 그다음에 비감염성 만성질환으로 진단되다가 근래에 염증 근본 메커니즘이 염증으로 이렇게 판명이 됐습니다. 이와 같은 만성염증의 증상과 징후는 부위에 따라서 다양하다고 이렇게 알려져 있고요. 그래서 관절에 오는 경우는 뭐 관절통이 올 수 있을 거고, 전신통도 올 수 있지만은, 대개 위장에 문제가 되는 경우는 가스가 찬다든가, 그다음에 변비, 설사, 위식도 역류증이 올 수가 있고요. 피로감, 불면증, 우울증, 불안증, 감정장애 이게 올 수도 있고, 부족이 나거나 암, 체중 증가, 뭐 이런 것들이 원인 그 증상으로 이렇게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 만성 염증의 원인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나쁜 생활 습관에는 나쁜 식습관, 정제된 곡물, 트랜스지방 섭취, 과도한 포화지방 등, 운동 부족하다든가 수면 부족, 만성 스트레스, 흡연, 체중 증가, 뭐 이런 것을 들 수 있을 거고, 환경 공해 노출, 환경 공해 물질은 우리가 자연독이라든가 일반적인 톡신에 비해서 그 독성이 굉장히 강하고, 그러나 이것이 만성적으로 노출돼서 결국 만성 염증을 일으킨다, 이런 뜻이고, 우리가 흔히 사용하고 있는 소염 진통제를 장기 복용했을 때도 만성 염증의 원인이 된다, 이렇게 알려져 있고, 그 외에 염증 중에서도 주로 만성화 경향이 많은 곰팡이라든가 뭐 결핵이라든가 이런 것도 올 수 있을 거고, 치주염 같은 이런 만성 염증도 그 감염도 만성 염증의 흔한 원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만성 염증의 원인과 결과를 함께 지금 표시해 놓은 슬라이드입니다. 여기 보면 여러 가지 생활 습관, 환경 오염, 또한 장내 미생물의 변화, 이런 것들에 의해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여러 가지 만성 질환이 다 초래가 된다, 이런 뜻이고요. 다음에는 만성염증의 혈액검사 지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성염증의 흔한 지표, 혈액검사를 했을 때 되게 아큐트 페이스 브루트, 급성기 반응 단백질, 뭐 여기 CRP다거나 적혈구 침가 속도다거나 피브린 오젠이다거나 이런 것을 쓴다는 건 여성님들도 잘 아실 거예요. 또한 급성기의 그 반응 물질, 주로 이것은 미네랄에 관한 얘기인데요. 페리친이 올라간다든가, 트랜스페린 포화도가 떨어진다든가, 아연 구리 레이쇼가 올라간다든가, 이런 급성 반응 물질로 우리는 만성 염증을 우리가 찾아낼 수도 있고, 혈중의 지질 지표로 중성지방 대 고밀도 지단배 콜레스테롤 비율, 또는 호모시스테인, 또는 산화 지표의 증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산화 지표는 원래 염증 지표는 아니죠. 그러나 결국 만성적으로 스트레스를 받다 보면 염증으로 나올 수도 있고, 산화 스트레스 형태로 나올 수도 있고, 이 두 가지는 서로 상호 컨버전 될 수 있기 때문에 산화 스트레스도 그 만성 염증의 하나의 지표로 간주해서 좀 포괄적인 개념으로 염증과 산화 스트레스를 옥스 인플라메이션 개념으로 이해를 해라, 이런 뜻으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성 염증을 그러나 만성 염증을
효과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지표는 아직까지 없으며 현재까지 낮은 정도의 낮은 염증의 평가에 가장 좋다고 공감대가 형성된 지표도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흔히 CRP를 많이 이용한 거는 CRP가 비교적 체계적으로 많이 연구되어 있기 때문에 CRP를 통상적으로 염증 지표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CRP 검사를 염증 진단의 초기 지표로 이용할 경우 알아야 될 몇 가지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CRP 검사에는 두 종류가 있다는 건데요. 한 가지는 일반 CRP 검사고 다른 한 가지는 고감도 CRP 검사입니다. 일반 CRP 검사는 통상적으로 급성 염증 때 많이 사용합니다. 이게 염증의 소견이 뚜렷하다, 임상적으로. 그리고 CRP가 통상적으로 10mg per 리터 이상인 염증이 뚜렷한 임상적으로 소견이 있을 때 우리는 사용하고, 대개는 세균 감염이나 바이러스 감염 때 많이 사용합니다. 고감도 CRP는 CRP 농도가 10 미만의 낮은 염증의 진단에 이용이 되고, 또한 건강에서는 향후 심혈관의 질환의 위험 또는 그 질병의 위험도를 예측하는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CRP 상승 정도에 따른 일반적인 정보를 요약해보면, 첫 번째, CRP가 10 이상인 경우는 우리가 심한 상승이라고 얘기하고, 임상적으로는 뚜렷한 염증이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대부분은 급성 감염이다거나 바이러스 감염, 심화 외상 등 급성 염증에 의한 경우가 대부분이지만은 류마티스 관절염이라든가 아니면 크론시병 같은 만성 질환이 악화될 때도 10 이상 올라갈 수 있습니다. 50 이상 올라간 경우는 대개는 이거는 세균 감염에 의한 매우 심한 그 상승으로 이렇게 평가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반면에 고감도 CRP를 검사를 하게 되면은 우리는 10mg 이하의 낮은 정도의 염증을 우리가 진단하는데 많이 영향이 되고, 되게 통상적으로 1에서 10 사이는 1에서 10 mg 사이는 심혈관계 질환 같은 만성 염증과 아니면은 감염 같은 급성 염증에서 다 출현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고, 통상적으로 3보다 큰 경우는 질병의 고위험 또는 심혈관 질환의 고위험 이렇게 예측을 할 수도 있고요. 1부터 3 사이는 중간위험, 1 이하는 저위험으로 이렇게 평가합니다. 정상범위에 대해서는 아직 일치된 견해가 없어 미정이고, 최근에는 0.3 이하가 가장 건강한 사람의 수준이다, 이렇게 이 얘기하기도 하고요. 남자는 0.55mg 이하, 여자는 1mg 이하를 건강한 사람으로 이렇게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0.3에서 1mg 사이는 이렇게 돼 있는 경우는 정상인지 또는 경도 상승인지 아직 잘 모른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이와 같이 증가할 수 있는 경우, 이 범주 내에 있는 경우는 활동이 적은 건강인, 운동을 안 하는 건강인, 임신, 비만, 고혈압 등과 당뇨 같은 만성염증, 감기 같은 경한 감염, 이때도 이렇게 올라갈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고감도 CRP 상승의 원인과 CRP 예측의 한계를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원인은, CRP가 올라가는 원인은 사소한 손상이나 감염, 결핵, 치주염 등이고, 이거는 급성 염증, 만성 염증 상관없이 다 올라갈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만성 염증성 질환으로 대사증후군, 비만, 당뇨, 통상적인 일반적인 만성 질환들 여기 다 들어가고, 에스트로겐을 쓴 경우, 아니면 임신 중반기 이후다거나 심지어 건강한 사람도 생활 양식에 따라 심한 변화를 보인다. 잠을 못 잔다든가, 운동을 너무 안 한다든가, 너무 과한 운동을 했다든가, 스트레스, 흡연, 식사 후, 이것에 의해서 올라갈 수도 있고, 연령, 비만 정도,
유전적 특징, 뭐 이런 것에 의해서 다 CRP가 증가될 수가 있다 이 얘기입니다. 따라서 CRP의 경미한 상승은 현재로 다양한 원인에 의할 수 있기 때문에 CRP가 올라갔다 해서 어디서 오는 염증인지 어떤 원인으로 생긴 염증인지는 알 수가 없어서 이거를 통상적으로 비특이적인 염증 지표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한 CRP는 표준 참고 범위가 정해져 있지 않아 낮은 염증 여부를 결정하는 CRP 수치가 1인지 0.5인지 0.3인지 아직 미정이다 그 말이에요. 따라서 CRP 상승 정도만으로는 대개나 어떤 결론도 내릴 수 없습니다. 그러면 CRP가 1.0 이하에도, 즉 CRP가 완전히 정상이라고 생각해도 우리는 염증인 경우가 있게 되는데 다음 지표를 이 염증 지표로 그때는 사용합니다. CRP가 1 미만일 때는 첫 번째 중성구 림파구 레이쇼 2 내지 3은 대개 만성 염증의 경향이 있다 이렇게 평가하고요. 그 이상인 경우는 이제 급성 염증이 심한 경우를 평가합니다. 그 다음에 저장 체내 상승, 체내 상승한 경우는 일반적인 염증 외에도 대사증후군, 음주, 간 근육 손상, 암 등에서 이렇게 올라갈 수 있다고 알려져 있고, 이와 같은 말하자면 원인에 관한 정보를 어느 정도 알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아까 그 염증을 일으키는 지속인자 또는 그 매개인자 중에는 아까 보시면은 누트리션도 들어가고 GI의 이상도 들어가고 환경 공유물도 들어가고 이랬을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런 대사증후군은 꼭 통상적으로 우리가 이 얘기하는 염증 말고도 이런 누트리션에 영향을 주고 뭐 그렇기 때문에 올라갈 수도 있고 간에 이상이 있는 것도 하나의 염증 형태로 폐기진이 올라갈 수도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 반면에 중성지방대 고밀도 그 콜레스테롤 이것이 3 이상인 경우에 대사조직의 염증, 즉 인슐린 저항이다거나 대사증후군 또 심혈관 질환의 위험성이 높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따라서 이와 같은 TG대 중성지방대 고밀도 콜레스테롤 B가 증가된 경우는 CRP가 설령 정상이더라도 이거는 대사조직의 염증이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한 호모세테인 증가된 경우도 우리가 염증 지표를 이해하는데 이거는 영양이 부족할 때라든가 아니면 심혈관 질환, 뇌혈관 질환, 혈전증 이와 같을 때 증가된다고 알려져 있고, 이런 것들에 의해서도 염증이 유발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밑에 그림은 노인에서 호모시스테인이 증가되는 기준으로 우선 뭐 음식을 잘 안 먹은다 아니면 그 약물이라든가 흡수장애 뭐 이런 게 있어서 영양이 안 맞다. 이게 호모시스테인이 떨어지는 것은 염증에 의해서도 호모시스테인은 올라간다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이거는 염증은 결국 세포 증식을 처리하고, 증식을 많이 처리하게 되면 비타민 B12이다거나 B9의 소모가 많기 때문에 호모시스테인이 올라간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에서 이렇게 그 호모시스테인이 올라가는 원인 중에 이런 원인들이 많고, 이에서 결국 비타민 B12, 9, 6번이 많이 소모를 많이 한다든가 좀 섭취가 적다든가 이런 원인에서 호모시스테인이 증가되고, 이것은 여러 가지 염증이라든가 산화 스트레스 뭐 등등의 그 변화를 줘서 심혈관 질환, 퇴행성 뇌질환, 그 다음에 뭐 안과 질환 등등 여러 가지 노인성 질병을 일으킨다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잠깐 이 표에서 제가 강조드린 거는 CRP다 하거나 중성구 림파 레이쇼는 비특이적인 지표이기 때문에 이 염증이 오는 원인에 대한 특별한 정보가 없습니다. 반면에 저항체이다거나 중성지방대 고밀도 콜레스테롤 레이쇼 아니면 호모시스테인 이런 지표들은 좀 염증의 원인에
또 위치에 대한 어느 정도 정보를 알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산화 스트레스 지표가 증가될 때도 염증의 지표로 하나로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런 얘기는 아까 말씀드렸는데, 그것은 산화 스트레스하고 염증은 상호 그 컨버전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때에 따라서는 염증 반응 안 나오고 산화 스트레스 반응이 많이 나와서 이 마커가 올라간 경우도 있다. 이것도 일종의 넓은 의미의 염증으로 간주를 해라.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통상적으로 산화 스트레스를 우리가 확인하는 지표로는 여러 가지 확인 검사로 고가의 확인 검사들이 있죠. 일반 혈액 검사에서 산화 스트레스를 암시하는 지표들로는 우선 산화 손상을 암시하는 지표는 당화 혈색소나 산화 LDL 콜레스테롤 될 거고요. 그 다음에 감마 GTP가 올라간 것은 안티옥시단트가 부족한 것을 암시한다고 해서 우리가 산화 스트레스 암시하는 가장 중요한 지표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외에 산화 대사물의 증가를 암시하는 지표로 담즙 색소다거나 저장철, 증가, 혈청철의 증가, 트랜스페린 포화도의 증가, 요산 이런 걸 증가를 줄 수 있을 거고요. 또한 혈장성의 주요 항산화제가 감소된 것도 산화 스트레스 마커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